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강과 금강가에 전원주택 짓는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전원주택을 가지고 펜션으로 활용하는 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강변에는 각종 규제가 많아서 개발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지 투자에 성공하시려면 황금성과 수익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황금성과 수익성이 있는 토지를 찾으려면 그 지역에서, 그 토지가 있는 지역에서 가장 선호하는, 수요가 제일 많은 건축물이 어떤 것인지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이 허가가 가능한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건축 용도를 미리 가지고 가서 토지를 찾는 경우에는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특정 지역이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은 추격 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요, 비도시 지역 토지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살 때는 아주 쉽게 살 수 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품이 꺼지고 나서 팔려고 하면 팔 수 없는 땅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가 있는 쪽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곳에 투자하시든지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땅이 있다면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주변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개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하겠습니까? 소비자에게, 최종 소비자에게 다시 팔아서 창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경관의 토지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준비된 PPT 화면을 통해서 펜션 주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변의 전원주택 짓기는 우선 가치평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치평가는 세 가지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발허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21가지 용도지역이 들어있고 그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은 전국 어디나 웬만하면 허가가 됩니다만 창고나 음식점이나 기타 다른 건축물은 지자체별로 허용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관 같은 경우에 비도시 지역에 경관이 좋은 곳에 허가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용도 법령에 의해서 가치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용제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내 땅이라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이용제한이 들어있다. 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지목답, 면적 1227, 공시지가,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입니다. 자, 오른쪽 법례를 보시면 도로구역 표시도 있고 하천구역 표시도 있고요.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표시도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허가 표시, 제한구역 표시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구역 표시는 이겁니다. 그리고 도로구역 표시는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소홀히 봐서는 안 되는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강변 농지에 적용된 용도지역 제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이곳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이 투자해도 되는 그 땅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은 상당히 넓다는 것이죠. 주택은
필수시설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농지법에 보면 농지법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냥 외지역이라고 부릅니다. 토지연계획 확인서에는 아무런 글씨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건 주택으로 농지를 전용하려면 1000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다.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정도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시지역은요 100평의 토지도 굉장히 넓습니다. 보통 단독주택들이 60, 70평씩 있거든요. 그런데 비도시 지역으로 가면 200평 미만의 토지는 넓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좁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300평은 딱 한 사람이 사서 전용할 만한 적당한 면적입니다. 세 번째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 이 도로구역으로 들어가면요 수용당해야 됩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은요 수용돼야 되고, 또 만약에 그 수용당하는 그 토지를 통해서 내 건축 부지가 도로구역을 통해서 도로로 나가야 된다면 그 도로구역을 겸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요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예 손 못 대는 땅이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3년 이하에 일시적으로 지자체장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강변에는 개발행위 제한하는 목적이요 원룸들이 주변에 많이 지어져 있고 또 환경오염을 배출하는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지역이다,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나오면 그 지자체에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토목설계사무실에 물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하천구역도 원칙적으로 개발 못합니다. 수용당하는 것이 첫 번째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경매 등으로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을 취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나 보상을 많이 받을 자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 싸게 구입해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때나 구입할 것이지, 원칙적으로 도로구역이나 하천구역이나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목이 답이고 485제곱미터 공시지가 43,200원은 이 토지입니다. 이 토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토지는 이 토지였습니다. 붙어있죠. 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지적도나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봐도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두 땅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이 토지는 하천구역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입니다. 하천구역은 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수용되어야 될 땅입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으면 당장 수용 못하죠. 그러니까 개발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고 오랫동안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투자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보상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 3년 이내에 보상해 주는 것은요 개발 계획이 이미 있거든요. 하천을 개발할 계획이. 그럴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하천구역은 매입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용도지역은 보존관리지역이었습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보다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가 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를 비교하면 보존관리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낮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은 여기 일부 나와 있죠. 다가구 주택을 제한하고 환경오염시설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토지용계획 확인서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지자체에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할 겁니다. 다음에 농지법에 의한 것은 지목이 답이지만 농지법은 경지정리가 안 된 진흥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토지이용 계획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아까 뭐 하천구역이라든지 도로구역 이런 부분들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적도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 그 18가지 종류의 공부가 종합증명서에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일사편리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등기부 등본까지 기본적인 사항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가치평가 2단계, 두 번째 단계는요. 첫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이용 제한을 검토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는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자하려고 하거나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에 진출입로는 어떻게 돼 있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돼 있는지, 배수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반시설을 건축허가 신청자가,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신청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운이 좋으면 진입로가 신청자가 확보하지 않아도 이미 땅에 붙어 있거나, 또는 하수도가, 배수로라고 하는 하수도가 주변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마땅치 않거나 건축법에 적당하지 않거나 배수로가 없는 땅은 상대적으로 나쁜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임장 활동을 통해서 배수로, 어떤 거예요?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오수죠. 생활하수, 오수를 버릴 수 있는 일정 기준치 이하로, 환경 기준치 이하로 낮추어서 버릴 수 있는 배수로가 주변에 있는지를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비도시적 토지는요, 진입로가, 또 그리고 배수로가 관습적으로 흘러가는 물에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반시설의 종류를 다시 한번 강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반시설의 종류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즉 여러분이 땅을 사서, 농지를 사서 그걸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로 바꾸는 위해서 기본적인 허가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자, 그때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하는데, 기반시설은 첫 번째는 진입로고, 진입도로, 두 번째는 상수도, 하수도라 그랬죠. 그런데 진입도로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거나 그 땅에 붙어있는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거나, 도로와 땅이 붙어있지 않으면 개발행위 허가로 도로에서부터 그 땅까지,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까지 도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상수도는 비도시 지역은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소규모 관정을 파서 한다 해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수도인데,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하고 흘러가는 물하고 사이에 나무 땅이 있더라 그러면 그 땅을 지나서 배수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수화병 정화조가 되든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되든 그것들을 환경 기준치 이하로 오염도를 낮추어서 배수로하고 연결해야 되는 책임이 허가 신청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도시군 계획조례에 예외가 있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어떤 땅에, 어떤 농지든 임야든 어떤 땅에다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대지로 전용을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1,500평이죠.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4m 이상이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존의 마을 안길에 연결해도 좋고 농로에 연결해도 좋은데 다만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만 한다. 이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예외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4m 이상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가혹하니까
100평, 200평 농지에다가 건축물 지을 사람한테 도로를 길게 큰 돈을 들여서 만들으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예외를 두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만 농업시설, 어업시설, 임업용 시설을 만들 때 이건 한마디로 뭐죠? 차량 통행이 많지 않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 세 번째는 단독주택. 이런 것은 차량 통행이 많지 않으니까 진출입만 가능하다면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마을 안길이나 기존의 마을 안길이나 농로에 연결해서도 허가를 해주겠다. 이게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의 예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상하수도라고 하는 기반시설. 자, 여기는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정을 파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에 지방 상수도가 있으면 상수도 관이 혹시라도 이 근처를 지나가면 도로 쪽으로 지나가면 그쪽에 연결하겠다는 계획만 세우면 되는 것이죠. 자, 이 도면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한 도면인데요. 이 도로는 아까 여러분이 봤던 도로입니다. 마을 안길 들어가는 거, 이게 버스 다닌다는 길이 이겁니다. 버스 다니는 길. 그런데 이 길에서부터 진출입로를 이렇게 들어가겠다라고 설계를 한 것입니다. 이 도로도 이 안에 자연부락, 조그마한 자연부락 들어가는 길에 3m 이상이기 때문에 전혀 통행에는, 자동차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허가서를 하고 오수화병 정화조는 여기다 묻고 그래서 배수로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연결하겠다. 마침 여기는 보니까요, 이 밑에가 주변이 다 농지입니다. 농지에는 자연히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죠. 용수를 하고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배수를 하고 해서 물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도에 나와 있지 않는 배수로가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배수로 역할을 하는 곳에 연결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현장을 가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조례의 예외는, 개발행위 허가의 예외는요, 이렇게 돼 있죠. 도로는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 상수도는 공공상수도하고 연결해야 한다. 하수도는 공공하수도하고 연결해야 된다. 그런데 상수도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 검사만 통과되면 상수도 부분은 충분하다. 그리고 하수도는 공공하수처리 시설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옛날로 하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연결된 그 관이 지나갑니다. 그 관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이 너무 멀어서 그 관이 너무 멀어서 연결이 안 되면 오수처리 시설이나 단독정화제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정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 주변에 흘러가는 물에다가 자연스럽게 버려라. 기준치 이하로 낮춰서입니다. 그게 이제 하수도에 대한 배수로입니다. 이런 예외가 있다. 자, 다음 가치평가 3단계를 보시면 개발허가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허가들을 한번 봐야 됩니다. 주제죠. 여러분 혼자는 어렵고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이나 아니면 시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사항을 좀 보시자면 건축 신고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건축물까지는 건축 신고로 간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령에 의한 제한이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기본만 하시고 다음에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제한이 있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다가구주택, 원룸, 그리고 환경오염시설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시청에 꼭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도로점령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그것도 시청에 알아봐야 되고, 하천조명 허가를까지 받아야 된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시청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하천조명 허가라고 하는 것은 다리를 만드는 교량, 뭐 소형 박스를 하든지 아니면 흉관을 묻든지 아니면 정식 다리를 만들든지 이럴 때 이제 조명 허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원주택 개발하는 사람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하천구역 그러면 안 된다, 못 쓰는 땅,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팀
펜션은 어떻게 우리가 사업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건축 신고를 해서 단독주택 준공을 받아야죠. 준공 후에는 사용 승인이 되는 겁니다. 사용 승인.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하고 준공이 되고 나면 사용 승인 써도 좋다고 하는 것이죠. 시장 군수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 승인을 받은 주택을 가지고 펜션을 등록하는 겁니다. 그 단독주택 230제곱미터까지 현지인한테 가능한데 여러분이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면 농어촌 정비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인 단독주택을 지어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이 4가지 법령에 의해서 농지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되고 또 자연상태로 있기 때문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해야 되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3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동시에. 이걸 뭐 의제된다, 뭐 협의한다, 동시에 협의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신고에 농지전용 협의, 개발행위 협의가 같이 허가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준공이 되면 사용 승인을 받아서 펜션으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펜션 등록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전원주택을 펜션으로 만들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토지 투자를 하실 때는 객관적인 시세가 없는 토지를 어떻게 투자를 잘 해야 될 것인가 하나씩 공부해 가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전원주택의 카페를 운영하는 방안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